자, 상속설계 CFP 한번 진행해 볼까요? 저랑 원론 쪽은 아마 강의를 먼저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원론 강의 진행하면서 은퇴하고 상속하고 세 과목 제가 담당하죠. 상속설계 관련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내용이 법률과 관련되는 내용이라서 법과 관련되는 내용들은 용어를 잘 아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왜 이 제도가 시행이 됐는지를 그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원, 즉 법이 만들어진 원인을 알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공부하시는데 훨씬 더 편안하고, 그 다음에 A과정에서 배우셨던 부분에서 조금 더 확장된 부분이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시험 다 합격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대법원 판례나 이런 부분들 많이 접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고, 그 다음에 저희 교재 쪽에 나와 있는 대법원 판례에 대한 번호나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축약해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내용들이,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판결난 날짜하고 그 다음에 재판 번호를 보고 판결 번호를 보시고 거기 들어가셔서 대법원 판례 들어가셔서 거기서 좀 봐주시는 게 좋다. 자, 그러면 A과정에서 물론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숙지하셨겠지만 일단 숙지된 게 그다지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잠깐 차례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 프로세스하고 재무설계사의 역할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안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다 시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이 프로세서라는 쪽에 나와 있는 각각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거기 특별수익이라든가 유류분이라든가 기여분이라든가 이미 조금은 익숙한 그런 단어들이 나올 텐데, 그런 단어들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약간씩의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뒤쪽에 가셔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는 그런 형태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상속의 개시서부터 시작을 해서 상속재산이 어떤 게 있는지, 상속분과 승인과 포기, 유언, 그리고 유언에 대한 작성 방법이라든가 유언의 효력, 그리고 상속 설계의 실행과 조정해서 각각의 조정 전과 조정 후, 상속 개시 전과 개시 후로 나오는 부분들 흐름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A과정하고 거의 흡사하죠. 그 다음에 상속 및 증여 세법 쪽에 가서 보시게 되면 책은 좀 두꺼워졌지만 흐름은 거의 비슷하게 간다. 다만 좀 차이가 있는 게, 좀 결정적인 차이라고 하게 되면 350페이지 쪽에 보시게 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 사례라고 해서 기존에 저희가 A과정에서는 계산해도 간단한 계산 정도였다면 여기는 시작부터 끝단까지 한번 가보는 그런 이제 계산 사례들이 조금 더 많이 늘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업승계 관련되는 부분들은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사례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상속설계와 관련된 민법과 세법과 관련된 각각의 이야기들이 여기서 나와서 있는 이야기들을 사례집을 통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거기서 금액 계산을 해보는 그런 형태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A과정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난이도는 조금 높아진, 그렇지만 크게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형태라서 한번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자, 학습 목표 쪽은 여기서는 특별히 체크할 만한 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9페이지서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상속이란 맨 위에 줄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자, 피상속인이 누군지는 알죠?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 그렇죠? 피자 띄면 상속인, 돈 받는 사람. 그래서 상속을 받는 사람, 그렇죠? 한 분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물려주시는 거고, 한 분은 살아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산을 받는 거, 그렇죠? 돈을 받는 형태. 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와 권리, 의무. 자, 재산상에 따르는 지위, 재산상에 따르는 권리, 재산상에 따르는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민법 개정이 되면서 구민법에서는 우리가 호주 상속이나 이런 부분, 신분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하게 되면
현행 민법에서는 재산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무를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법률적 개념이다. 포괄승계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포괄승계. 자, 우리가 상속에 관련돼서는 포괄승계를 하긴 하지만 분명히 선택은 가능해. 그쵸? 예,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동은 하지만 포괄로 움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선택은 가능하다. 상속인의 선택지가 뭐가 있었지?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 세 가지가 있었죠. 상속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한정 승인을 하거나 아니면 단순 승인을 하거나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죠. 그래서 상속은 또 포괄적으로 넘어가는 상속이긴 하지만 그래도 임의 상속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 선택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 임의적인 상속이다라는 이야기들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쪽에 나와 있는 1장 쪽에 해당하는 부분에 각각의 단어들을 이렇게 다 풀어서 설명을 하다 보면 결국은 뒤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건드리게 되고요. 그러면 뒤쪽에서 훨씬 더 편안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사망을 예측하거나 예측하지 못하더라도 사망에 대비한다. 그래서 자산의 효과적 분배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사망 전까지의 재산 형성과 활용 분배가 비효율적. 그 다음 사망 후에는 부정적 영향. 사망 후에는 상속에 대해서 제대로 꾸며주지 않게 되면 재산 싸움하는 결과뿐이 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자세한 분배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상속 설계라는 것은 그의 고객이 누구예요? 피상속인, 그쵸? 예, 상속 설계라는 것은 사망이 개시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절차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망 개시 후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고객과 그의 특수관계인, 상속인 등이겠죠? 재무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망 이후 상속인 또는 승계인에게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자산을 이전시키거나 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좋은 얘기 다 써 있어요. 그죠? 그래서 9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상속은 누구의 사망으로? 사람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법률 관계다. 근데 상속은 법률 관계이긴 한데 이제 상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모든 일들, 유언이라 이런 건 이제 단독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상속 설계를 위해서는 사망 관련되는 법률, 상속분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 자매, 그쵸? 예. 1대 1. 그리고 배우자 1.5. 그죠? 크게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요 비율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상속과 관련 법률 체계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여기 각각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뒤쪽에 가서 다시 한번 다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뒤쪽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거기 보면 상속의 정의, 그 다음에 상속인의 지위, 그 누가 상속을 받을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상속인의 지위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있고요. 직계 존속 있고 직계 비속 있고 사촌 이내 반기혈족이 있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각각의 선순위자가 상속을 받잖아요. 선순위가 상속을 받을 때 그거에 대한 상속 지분에 대한 계산이라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나온다? 지분 계산이라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례 집에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나 이런 부분을 따지는 거는 우리가 이제 요 상속에 관련된 지식형에서 이제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민법이나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실명제법 뭐 이렇게 나오는데 실명제법 관련되는 부분으로 따르는 거는 명의신탁 관련되는 부분이 우리 교재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뒤쪽에 가면은 굉장히 문구가 어려울 수 있게 나오는데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매매를 해서 권리가 이전된다. 권리의 변동.
부동산 물권의 권리의 변동이나 이런 부분이 일어날 때는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등기예요. 권리의 이전, 즉 권리의 이전이나 권리 변동이 생기게 되면 물론 이제 동사는 그냥 물건을 주고받음으로써 점유의 이전으로만 또 권리가 넘어가는데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등기를 했을 때와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 효과가 달라진다라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헷갈리는 게 뭐냐면 등기는 공신력이 있느냐라는 걸 따질 때 그럼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거냐라고 따질 때는 우리나라 민법은 독일 민법이나 이런 부분하고 좀 다르게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권리의 변동이나 이전은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요 부분 자체가 뒤쪽에서 법인에 해당하는 재단법인을 설립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등기를 했느냐, 그럼 상속받은 재산을 등기를 안 했느냐에 따라서 권리관계가 달라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속이라는 거는 A 과정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상속에 의한 물권의 이동은 등기를 안 해도 되거든. 당사자 간에는. 근데 제3자가 껴들게 되면 그랬을 때 권리관계가 등기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간단하게 나타내는 게 우리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안쪽에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상속 분쟁에 관련되는 이야기에서 이제 주로 다뤄지는 부분이 그 사실혼 관계와 관련되는 그 혼인 외자, 그렇죠? 혼인 외자. 그래서 혼인 관계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다뤄지고, 그다음에 양자, 그다음에 친양자와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되죠. 그 다음에가 이제 세법 관련된 부분들은 뭐 줄줄이 다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상속에 관한 실체법과 상징법 간의 관계. 자, 상속 설계에 있어서 상징법의 기능. 상속 설계에 있어서의 상징법의 기능은 상속 증여세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얼마만큼 잘 받을 수 있느냐. 공제를. 그래서 세금을 얼마만큼 줄여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이제 주요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공제제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제제도는 뭐에 따라 틀려요? 이 사람이 거주자냐 비거주자에 따라서 공제가 적용되는 게 많이 다르죠. 그렇죠? 특히 증여 같은 경우에 비거주자 같은 경우는 공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상속 같은 경우에도 비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기초공제. 그렇죠? 그것만 적용이 되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나머지들은 이제 공제 한도에 따라서 계산하게 되는. 그래서 공제와 관련되는 문제는 상속에서 공제와 관련되는 문제는 언제나 100%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민법과 상속과 민법상 상속과 상속증여세법상의 상속.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서 상징법상의 상속의 정의는 원칙적으로 뭐를 따른다? 민법의 정의를 따른다. 민법의 정의가 원칙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민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부분은 어디서 정한다? 특별법. 즉 상속증여세법이 민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이죠. 민법은 일반법이고 그 다음에 상속증여세법은 특별법이니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속 개시의 원인이 사망의 기준은 민법 규정에 따르는데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느냐? 예를 들어서 실종과 관련되는 것. 실종 선고일이냐, 실종기간 만료일이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더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리고 부과 기준에 대한 시기도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상속의 효과 발생과 상속세 부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다. 시가 적용이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도 있다. 대표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죠? 우리가 사전 증여재산을 포함시킬 때, 그렇죠? 민법에서는 특별수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전에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시킬 때 민법에서는 현재 시가를 갖고 따지지만 세법에서 따질 때 준거 갖고 따지나 준때 가격 갖고, 그렇죠? 그런 형태로 많이 다르다. 자, 그 다음에 상속재산과 상속세 부과 대상에 대한 관계. 자, 상속재산과 상속세 부과 대상은 원칙적으로 일치한다. 그렇죠? 다만 과세정책과 입증의 문제로 민법상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추정상속재산. 자, 추정상속재산 같은 경우에는 민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죠. 근데 세법에서는 이분이 쓴 돈이 있는데 돈이 있다가 사라졌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뭐라고 물어봐요. 일정 금액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당신들한테 증여한 거 아니냐? 그렇죠? 라고 물어보는 게 이제 추정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사실은 상속재산이 아닌 거죠. 보험이나 사망을 전제로 한 사망으로 인한 보험이나 퇴직금 또는 신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으로 치지 않지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자산이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 그걸 우리가 이제 간주상속재산이라고 얘기하니까 살짝 다르죠. 그렇죠? 민법하고 그 다음에 세법하고는. 자,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 사안별 민법상 상속재산, 그래서 특별수익에 대한 계산 시의 상속재산은 사망 당시의 재산 플러스 특별수익, 그리고 기여분에 대한 상속시 재산은 상속 당시 재산 플러스 마이너스 기여분으로 따지고, 유류분 같은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재산 플러스 사망 개시 1년 전에 1년 이내에, 그쵸? 1년 전까지 증여된 재산까지 포함하고, 대신에 쌍방이 상속인에게 상속분에 대한 침해를 있음을 알았다라고 하게 되면 기간을 따진다, 안 따진다? 기간을 안 따진다, 그렇죠? 그 다음 공동상속인도 마찬가지로 기간 따지지 않고 합산한다라는 거. 그리고 채무액을 빼서 계산한다라는 거. 요 세 가지에 해당하는 공식은 우리가 뒤에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또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지, 맞아, 이런 게 있었어라고 지금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리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걸 쳐다보면서 뒤쪽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상증법상의 상속재산은 본래 상속재산하고 간주 추정을 더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밑에 본래 상속재산이라는 건 원래 사망하셨을 때 남겨놓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나타내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간주상속재산에 대해서 본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돈이 넘어간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얘기지. 과세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리고 변칙적인 수단의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과세하겠다라고 하면서 밑에 보시게 되면 상징법상의 간주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가 나오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그 다음에 그 하단에 보시면은 그리고 퇴직금, 그리고 신탁재산, 이런 부분들, 요 네 가지에 해당하는 부분들 정확히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추정상속재산 맨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일정 기간 이내에 사용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자산. 그렇게 해서 사라졌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다? 추정상속재산이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요거 뒤에 가서 우리가 문제풀이를 살펴볼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상속 법률 관계가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 대단히 크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 1번에 유언 효력에 따른 물납된 부동산 등기의 효력. 자, 유언의 효력에 따라서 물납이 된 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요건 예제가 나와 있는 부분들이에요. 한번 살펴보게 되면 유언에 따라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중 부동산을 취득하고 상속세를 그 부동산으로 물납했대요. 물납했는데 그 부동산이 국가 소유가 되었지만, 물납했으니까 이제 당연히 국가 소유가 됐겠죠. 유언의 법정 방식을 갖추지 않아 유언이 뭐가 됐다? 유언이 무효가 됐다면, 된 경우에 상속세 물납에 따른 국가 소유의 이전 등기 역시 뭐가 될 것이다? 예, 무효가 될 것이다. 왜? 권한이 없는 자한테 받은 거잖아요. 유언이 무효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 등기 자체가, 그 상속을 받은 것 자체가 무효가 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후에 발생된 결과도 무효가 된다라는 부분. 당연한 얘기겠지만 또 사안에 따라서는 비슷한 사례이긴 한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그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요건 이제 뒤에 가서 공정증서 유언과 관련되는 이야기에서 또 배울 텐데, 유언자가 반혼수 상태였으며 바로 밑에 유언 공정증서의 취지가 낭독된 후에도 전혀 응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밑에 끄덕였다면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유언자에게는 의사능력이 없었으며 그 다음에 그게 구수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유언이 무효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 그럼 이거는 어떤 걸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뜬금없이 이렇게 탁 튀어나온 게 아니고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서 유언이 무효가 됐고 그 유언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유언에 의해서 취득한 부동산 물건을 갖고 그걸 물납을 했다 그러더라도 그건 무효다라고 얘기하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한 가지로 연결돼서 보면 하나의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밑에 대법원은 상속세 물납으로 인해서 납세 의무자가 어떤 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한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 납세 의무자 명의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었다면 바로 밑에 국가가 역시 취득한 것도 원인 무효이고 그래서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상속세 연대 납세 의무자라고 하여 그것만으로 무효인 국가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게 될 수 없다라고 해서 국가 소유를 부정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대 납세 의무자한테는 이제 별도의 절차에 의해서 받아야 되겠죠. 소유권 이전은 받아야 되겠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 아니면 다른 걸로 받든가. 어쨌든 원인 무효에 의해서 취득한 재산은 그 자체도 원인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건 국가에서 받아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유증이 아닌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 판단. 자, 유언으로 부동산을 유증한 경우에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않았으면 그 유증은 무효가 되지만 증여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증여로 판단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 요건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죽으면 내가 사망하게 되면 나중에 이거를 너한테 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상대방도 오케이 그래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 즉 유언도 그렇게 했지만 사전증여에 해당하는 형식을 갖췄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고 나서 돌아가셨는데 유언장은 무효가 됐어. 형식불비나 이런 거로.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증여에 의한 계약이 제대로 성립이 된다면 계약이 문제없이 성립이 됐다면 그건 증여세 부과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거기 할머니로부터 부과를 받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건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유증이 아닌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 판단 즉 유증으로 볼 수도 있었는데 유증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 됐어. 근데 증여의 형태를 갖췄어. 그러면 증여세 부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상속 또는 사인증여 판단에 따른 부동산 등기 등록세에 대한 변동 이렇게 해서 상속인지 아니면 상인 증여인지에 따라서 부동산 취득 시의 세율이 변동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유언으로 넘겼는데 실질적으로 유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었던 게 유언의 형식을 못 갖췄어. 근데 사인 증여의 형태가 됐어. 그러니까 앞의 경우하고 비슷한 경우죠. 그랬을 경우에는 상속으로 해서 세금을 받을 거냐 또는 증여로 해서 받을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증여로 해서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보다 더 높은 등록세를 부과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세금은 뭐 등록세, 취득세 요즘에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다 취득세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 세금의 이름을 따질 필요는 없고 세명을 따질 필요는 없고 상속이나 사인증여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때 사인증여에 해당하고 사인증여를 일반적인 증여와 달리 볼 합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건 상속으로 움직일 때 세금보다 세금을 더 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었다라는 거. 조금 어렵죠. 그렇죠?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따른 증여세 추가 부과의 여부. 상속재산의 분할에 따른 증여세 추가 부담의 여부는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우리가 원래 이렇게 나눠질 때 이분이 돌아가셨다라고 하게 되면 원래 1.5 대 1대 1로 갖고 가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상속세를 이제 법정상속 비율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데 실제 이분들이 어떻게 나눴느냐라고 따져보니까 여기가 0.5를 갖고 가고요. 여기가 2를 갖고 가고 여기가 1을 갖고 갔다.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증여한 거 아니냐? 이거는 증여한 게 아니다. 그렇죠? 정상적으로 상속재산 분할한 거다. 이거는 증여한 부분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공동상속인 중에서 한 명이 원래 자신이 상속분보다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개시 당시에 승계받은 것이다. 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뒤에 가서 우리가 계속 할 개념이니까 중요한 거니까. 자, 이때 사망을 하셨어요. 이때 사망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시점에서 분할을 했다. 이렇게 분할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시점에서 여기에 1을 이쪽으로 넘겨준 것이 아니고 소급해서 상속의 소급표가 적용이 되죠. 이때 시점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원래 이렇게 받은 거다라고 보는 거지. 원래 이렇게 받은 거다. 피상속인한테서 이렇게 받은 걸로 보겠다. 권리의 이전을.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증여된 게 아니다. 라는 개념을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의 소급표라는 부분은 그런 뜻을 갖고 가요. 피상속인한테 받은 거다. 라고 보는 뜻을 갖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적혀 있는 거고. 그래서 바로 밑에 결론적으로 별도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기서 살펴본 부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3번 같은 경우에 약간 헷갈리죠.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유언에 대한 효력의 등기 무효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인 무효 등기는 무효가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유증으로 판단이 안 됐을 때 증여로 판단할 수 있게 되면 그건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인증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증여와 같은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에 따른 증여세는 증여세는 추가로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거. 상속의 소급표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 이 네 가지 부분을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서 살펴볼까요? 제 1절. 상속 설계 프로세서 쪽에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뭐냐면 어떤 결론을 갖고 가냐면 상속인을 위한 거냐 아니면 피상속인을 위한 거냐 상속 설계가. 그럼 누구를 위한 거냐? 그냥 다를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이 개시되기 전까지 피상속인이 잘 살아야 되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다음에는 나머지 상속인들한테 적절하게 잘 배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것을 위한 거다라는 게 대전제를 깔고 가는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상속설계 기본 원칙. 피상속인의 의지와 계획에 대한 실현. 누구 돈이니까? 피상속인의 돈이니까 그 사람의 계획대로 의지대로 실행되는 게 가장 합당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특별수익. 이게 대한 고려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고려돼야 될 부분이 또 하나가 유류분. 그죠? 유류분 특별수익 뭔지 알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는 거죠. 자, 맨 밑에 줄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특별수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다른 자식에게 오랜 기간 동안 지원하고 지원한 크고 작은 돈은 죄송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이 흘러서 입금 경우가 불명확하지만 그래서 특별수익을 입증하기 어렵지만 거기에 늦동이 자식에게 한 증여는 쉽게 특별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바로 밑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미성년 후견인을 제대로 신청해주지 않으면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속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누뚱이를 낳은 거예요. 누뚱이를 낳는데 이제 이분이 나이가 워낙 많이 먹어서 누뚱이를 낳다 보니까 이 아이가 다 성장하기도 전에 본인은 사망할 상황일 거다라는 거지.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근데 그 전에 먼저 나온 첫째, 둘째 뭐 이런 아이들은 나한테 충분한 혜택을 받았다라는 거지. 뭐 다양한 혜택을 받았지만 세월이 오래 흘러가면서 그런 것들은 상속을 계산할 때 특별 수익으로 찾아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A 과정에서 배웠듯이 특별 수익은 상속의 성급분이잖아. 그러니까 기존의 상속 재산을 분배할 때 특별 수익 받은 건 다 모아갖고 그렇게 해서 계산 다시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모으기가 어려운 다 혜택을 받았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막내는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티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막내한테 상당 부분 제대로 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직까지 막내는 제대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형이나 아니면 누나나 이렇게 다른 형제자매들한테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후견인을 잘 세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절히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하다 보면 후견인을 세우거나 신탁을 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제안해줘야 될 거잖아요. 누군가가. 그걸 해야 되는 게 상속 설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번에 보면 상속인 및 승계인의 지정과 보호, 준비, 그 다음에 상속 및 가업 승계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정리와 보호, 그 다음에 분쟁,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보시면, 맨 밑에 줄에 그 이해관계자인 바로 밑에 보시면, 상속을 받을 경우에 실익이 없어서 상속을 포기할 예정이더라도, 포기하더라도 뭐는 필요하다? 설계는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두 번째 분쟁을 예방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또 크죠. 그래서 상속 설계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은 분쟁 방지, 그 다음에 세금 절세, 그래서 원활한 자산의 이전, 그리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이해관계 해소,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전적으로 뭐가 다뤄져야 돼요? 돌아가시기 전 피상속인의 생활,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마번의 상속대상의 성장과 발전. 그래서 가업 승계 같은 경우에는 승계를 했을 때 가업이 창업자의 의도에 따라서 잘 성장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승계 비용을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설계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책임의식에 대한 강화가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1단계 고객과의 관계 정립. 여기서는 역량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업무 수행 범위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2단계 상속 설계에 대한 정보 수집, 관련 정보 수집. 그리고 1단계 거기서 첫 번째 목표 및 니즈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어디서 많이 보던 이야기들이죠. 원론이나 은퇴 쪽이나 여기나 프로세서는 거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목표와 우선순위 파악하고 바로 밑에 개인의 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서 설계 방향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맨 밑에 사전증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또 고려해 봐야 되고 사전증여를 고려한다라고 하게 되면 10년 단위로 끊어진다라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공제가.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줄에 재산의 분배는 균등해야 되고 차별적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상속재산의 분배는요, 균등하지 않을 수도 있고 차별적일 수도 있어요. 자, 균등하지 않고 차별적일 수도 있을 때, 우리가 뭐를 주의해야 되죠? 유류분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밑에 상속 설계는 상속 개시 전과 이후 모두를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밑에 정량적 정보를 수집하고 정성적 정보를 수집하게 되죠. 그 다음에 3단계 정보를 분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니즈와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4단계에 가서는 상속설계 대안을 평가하고 대안의 파악과 평가.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상속설계에 관련된 고객의 목표, 니즈, 우선순위를 토대로 해서 대안을 평가하고 준비한다. 그 다음에 설계안을 작성하고요. 당연히 비재무적 요소와 불가분적인 관계가 있겠죠. 그리고 바로 밑에 줄에 유언장은 바로 작성될 필요가 없지만 최적의 유언장 방식을 선택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양식으로 갈 건지 법정 양식이나 이런 걸 함께 제공하는 게 좋다. 자, 유언의 방식은 뭐가 있어요? 자폐증서 유언, 기억나시죠? 비밀증서 유언, 구수증서, 공증증서, 그 다음에 녹음. 그죠? 각각의 증인도 다르고 하는 형식이 좀씩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상속 설계안을 제시를 하게 되면 한 페이지 넘겨서 맨 위에 줄에 상속의 경우 상속자들에 대한 분쟁이 많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 적어놓고 있는 거고, 두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에 상속 증여세에 있어서 과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서 세율이 높죠. 10에서 50%니까. 그 다음에 법 적용이 엄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언에 유언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형식주의에 따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 증여나 재산 분배, 그리고 사후 상속, 그 다음 납세 자금 마련 등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협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5단계에 가서 보시게 되면 상속 설계 제한에 대한 실행에 대한 책임은 상호 합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법적 세무적 문제가 있다. 상속 설계는 그래서 바로 밑에 전문적인 부분은 전문가한테 위임해야 된다. 그리고 바로 밑에 설계 내용 중에서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유언장의 변경은 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은 피하라. 그리고 전문가한테 맡겨라. 바로 밑에 재무설계사가 상속 집행인이 될 수도 있지만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하지 마라. 이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상품을 선별하고 제시하고,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당연히 조건을 합의하고요. 모니터링에 대한 책임 조건 합의하고 재평가하고 이런 변경이 있을 때 또 변동시켜주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특히 상속 설계는 모니터링 절차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시험하고 떠나서 상속인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게 되면 상속인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고요. 만약에 상속인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녀로 넘어갈 수도 있고, 부녀로도 넘어가서 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국고로 귀속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유언을 확인하고, 유언을 확인한다는 건 유효한 유언장이 잘 작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 피상속인의 재산 및 현황을 조사를 하고, 재산 조사할 때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하는 건 예금이나 이런 부분 조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주소지의 군구청, 지적과나 이런 데서는 땅이나, 그렇죠, 건물 이런 부분, 부동산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왜? 자녀들이 그걸 다 알 수는 없거든. 그 다음 상속분에 대한 확인. 그래서 공동상속으로 이루어지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상속에서 시험에서도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상속은 공동상속이잖아요. 공유이기 때문에 공동상속으로 이루어지는데, 요 공유라는 단어, 요게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상속, 공동이라는 단어가 돈에 우리 시험 공부하시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공동상속으로 이루어지고, 유증이 없으면, 즉 유언이 없으면, 그죠?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른다. 이 부분은 무슨 얘기예요? 예, 유언 우선의 원칙이죠. 그래서 법정상속분은 2차적인, 유언이 없을 때 사용하는 2차적인 분배 방식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상속포기 여부에 대한 결정. 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거 결정해야 되죠. 가정법원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럼 상속 개시가 있는 날이라는 단어가 뭐냐를 뜻하는 거. 자, 상속 개시가 있는 날은 뭘 뜻하는 거라 그랬어요? 기억하시나요? 상속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 사망하셨을 때? 그게 아니죠. 자, 상속이 있음을 알고, 그 다음에 그게 내가 상속인이 됐다라는 걸 아는 날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아, 상속이 있었구나. 사망하셔서 상속이 개시됐구나. 내가 상속인이야? 라는 걸 알았을 때서부터. 그렇죠? 그래서 그때 뭘 알 수 있다? 신고기간 이내에 포기할 것인지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를 알 수 있다. 물론 특별한정승인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을 경우에는, 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그때부터 3개월 이내에 뭐를 또 할 수 있어. 한정승인 할 수 있죠. 이건 또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설계사의 역할과 책임 크게 바라보면,
여기는 뭐 크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니까 제가 타이틀만 볼게요. 상속설계에 대한 접근, 상속설계에 대한 필요한 인식.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사망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죠. 고객이 사후에도 통제할 수 있게. 그러니까 상속설계다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살아생전에 있는 동안은 내가 알아서 쓸 테니까 나머지 니들이 알아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재산을 컨트롤하지만 사망한 이후에도 재산의 관리를 내가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도 상속재산을 통제할 수 있는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유언장 반드시 법정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성립요건 철저히. 안 갖추면 무효죠. 그러면 쓰나마 안 하니까. 그래서 상속설계 수단을 제시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재무적 역량, 재무설계사의 역할을 살펴보게 되면 관련 법이나 제도를 안내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분쟁에 대한 조사나 위험성을 고지해주고, 그 다음에 상속 개시 이후 재산관리 방법을 제시해주고, 예를 들어서 뭐 5년간 분할금지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있죠. 그 다음 후견인을 누가 세운다든가, 그 다음 상속설계 관련 전문가 소개 및 안내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설계사의 책임과 한계 부분인데, 재무설계사의 의무와 윤리. 당연히 이해상충이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이해상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고객이 이익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거. 어떠한 경우보다. 그래서 맨 밑에 줄에 거기에 자신의 선에서 이해상충 피하기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이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재무설계사와 고객의 분쟁 관련 해결 방안, 법적 책임. 상속설계를 위한 방안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설계한 부분이 바로 밑에 아무런 대가가 없이 한 거라면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옆에 재무설계사가 자기 업무와 관련돼서 한 거라면 결코 대가 없이 한 거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맨 밑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자문계약과 손해배상. 그래서 자문계약이라는 걸 체결한 재무설계사가는 상호 권리의 의무를 갖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수를 보장받는 대신에 맨 밑에 줄에 손해는 배상 책임도 있다라는 거죠. 잘못했을 경우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재무설계사는 손해배상과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그 다음에 자문계약의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밑에 포괄적으로 작성하면 책임의 한계가 모호해져서 자기가 원치 않는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자문계약을 맺는다고 해도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자문계약은 또 회피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분담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배상 책임에 대한 위험이 따른다. 그래서 필요한 거에 뭐예요? 협업이나 제휴관계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을 보강하고 책임을 분담하고 이해관계 충돌을 당연히 회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조직을 내부화시키고, 조직을 내부화시킨다는 건 그 필요한 조직들을 끌어안고 있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그리고 법률 전문가나 세무 전문가, 그 다음에 후견이나 부양 전문가와 협업을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이야기들은 다 했고요. 다음 장에서는 상속설계의 준비와 기본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